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갑자기 이번 주로 11월이 끝나는구나. 네. 금요일이면 12월 1일.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12월에는 아이들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요. 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쁜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날씨 요정 마지연입니다.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나가실 때는 저처럼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또 갑자기 확 추워졌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서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텐데요. 찬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 0.1도, 대전 3.4도, 대구는 6.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 텐데요. 서울이 3도, 강릉 7도, 광주는 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수능 감독관을 협박한 학부모의 정체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그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학부모가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학부모가 스타 강사였고요. 그냥 스타 강사가 아니라 경찰 출신의 변호사이자 강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이자 스타 강사가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수능 당시에 감독관이던 교사가 종료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에 마킹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을 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가 다음 날 해당 교사의 근무지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너의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면서 위협을 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A씨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일타 강사 누구랑 좀 인상이 비슷하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결국에 이 A씨의 정체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변호사이자 스타 강사가 이런 일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모, 그러니까 변호사이자 스타 강사가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공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의문점이 A씨가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사의 근무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었는데 A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찰관과 공무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진짜 아니다 라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맥을 동원하지 그렇죠? 않으면. 네. 그리고 물론 그 아이가 부정행위를 했다? 근데 아닌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네.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거 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사교육비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진로 진학 컨설팅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썼고요.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약 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교과 과목도 아닌 곳에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정말 딱 들어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엔 특히나 무슨 부모의 정보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진로 진학 학습 3당에 참여한 학생들 사교육비가 한 달 평균 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뭐 한 달에 9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이렇게 좀 금액이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 1년으로 환산을 하면 10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수시와 정시 모집 지원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컨설팅에 의존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1회당 사교육비가 또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3의 월 평균 논술 사교육비가 33만 원이었거든요. 1년에 396만 원을 논술 사교육에만 쓰고 있었는데요. 이는 전체 학년에서 가장 높은 숫자로 수시 준비를 위해서 논술 사교육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교육비 고려하면 부모님들 부담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거는 고등학교 뭐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뿐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도 사교육 지출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된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도 벌써부터 막 학습지 얘기하고 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25만 6천 원. 이게 전체 소비 지출 중의 파이를 보면 9.1%를 차지한 거고요.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1년 새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밌는 게 교육 지출이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11분기 동안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증가 흐름이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지출 항목은 교육이 유일했습니다. 요즘에 뭐 허리띠 졸라매고 다 줄이는데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못 줄이는 항목이 있다면 이 교육에만 더 쓰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가게마다 편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 중에 상당 부분은 역시 학원비, 이런 사교육에 치중이 됐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공포 마케팅, 거기에다가 받쳐주지 못하는 공교육. 네. 참 뭐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입니다.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지부진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 충돌로 비대면 진료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을 제도화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부는 우선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는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이나 파견, 여행 등으로 나가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분들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이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의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농어촌 어르신들, 이 섬 지역에 있는 분들, 아이들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초진 허용 범위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넓혀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이렇게 대면이 안 되는 데서 원격 진료 해가지고 효과를 본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건지. 어쨌든 이런 쪽에서 이제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입으로 양고기 손질 논란입니다. 중국 칭다오 공장 소변 맥주 기억하실 텐데요. 그 논란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사람 입으로 손질한 영상이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언제까지 이런 영상과 기사를 봐야 하나 모르겠어요. 또다시 중국에서 위생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네. 양고기 손질을 입으로 한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영상은 중국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네.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입으로 손질하는 모습, 지금 보이실 텐데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남성이 양갈비뼈를 자신의 입으로 물어 뜯으면서 살과 뼈를 발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참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 도구 대신에 입을 사용해서 더 빨리 뼈를 제거할 수 있는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이고 본인은 숙련된 기술이 있어서 이 고기에 침이 묻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기법은 아니었나 봐요.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어서 비위생적이다 논란이 일자 죄송하다. 구독자를 모으려고 그런 일을 했다. 다시는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 지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양고기 한국에 수입되는 거 아니냐. 보통 다 중국에서 들어올 텐데 네. 우리가 먹는 거냐. 양고기 먹어도 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난 저 화면 보니까 저 사람도 불쌍하네. 아주 진짜 생고기. 생양고기를 입으로 그 냄새하며 그게 아유 참 여러모로 참 보기 불편한 뭐라고 해야 영상인데. 되는 거야? 저 네. 처절하게 산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니죠, 그래도.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죠. 명언, 알죠. 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걸 건강으로 비교하면 이제 나 자신의 건강을 알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악을 해라.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캐치하라. 뭐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닥터 하우스 가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성영모입니다. 이정수님, 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병원을 가장 많이 찾게 하는 질환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비염? 두통? 힌트를 드리자면요. 요즘과 같은 환절기 때 네. 가수 이기찬님이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기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순 없니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병원을 가장 많이 찾게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감기죠. 그럼 오늘의 주제는 감기군요. 땡! 틀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기만큼 흔한 여성질환 자궁근종입니다. 저도 참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모셔놓고 감기라니. 그러면 자궁근종이 정확하게 뭔가요? 네, 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이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럼 암이에요? 네, 암은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암이 아닌 양성으로 생기는 종양이죠. 자궁근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막 밑에 있는 점막하 근종, 그리고 근층 내에 있는 근층하 근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점액 밑에 있는 점액성 근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근종의 크기는 보통 이제 손톱만큼 조그마한 크기부터 심지어 큰 경우에는 이정수님 머리만큼 큰 크기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소두인데 이런 정도면 엄청 큰 건데 이 정도의 종양이 생기면은 그러면 통증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근종이 있다고 하고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발생하는 위치나 크기 그리고 개수에 따라 갖고 특정한 어떤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를 아랫배를 만졌을 때 딱딱한 게 뭔가 만져진다 하면은 이거는 자궁근종을 먼저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 똥배로 오인하기 쉽겠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자궁근종은 이 만져지는 어떤 그런 증상도 있지만 크게 이제 생리불순, 월경 과다, 부정출혈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궁근종 하면은 생각나는 증상이 생리통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자궁근종에 염증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2차적인 변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또 산부인과를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죠. 아니 보통 증상이 없다길래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증상을 보일 때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궁근종에 크기가 너무 크거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이 자궁의 앞쪽에 있다.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거든요. 방광을 누르면은 빈뇨 증상이나 또 배뇨 장애가 날 수 있어요. 또 근종 크기가 너무 커갖고 요관을 누르면은 방광으로 내려오는 오줌이 안 내려오니까 이 콩팥에 물이 차게 되죠. 그걸 수신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수신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신부전이 와서 나중 평생 동안에 투석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장을 눌러버리면은 장폐색 현상이 나타나서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가스 같은 거 많이 차고 트름도 많이 나고 또 이외에도 그 혈관을 눌렀을 경우에 정맥을 눌렀을 경우에는요 하지부종이나 아니면 하지정맥류 같은 거 생기게 돼요. 아 그러면 이게 감기만큼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통계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17년에 37만 거의 한 7천 명 정도였고요. 4년 뒤엔 2021년도에는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자궁근종의 원인이 뭔가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 근종이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난소의 기능이 왕성할 때 근종이 잘 자라고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초경 이전이나 완경 이후에는 발생률도 드물고 근종의 크기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궁근종 치료는 이 자궁 적출하는 방식밖에 없는 건가요? 땡! 아주 아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적출술은 자궁근종 절제술과 함께 부인과 외과적 수술의 대표적인 치료법이지만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하기야 그 여자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난소를 부전했다 하더라도 자궁적출술은 장기적으로 대사성 질환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고지혈증의 경우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위험률이 약 14%,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는 33%나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보다는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치료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럼 자궁을 보존한 치료법은 뭐가 있나요? 우선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하여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인 자궁근종 하이프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고주파가 나오는 얇은 주사로 근종세포를 파괴하는 근종용해술, 자궁경이라는 내시경의 일종의 기구를 활용하는 자궁경화, 근종제거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의학이 계속 발전돼서 좀 더 좋은 치료법이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궁근종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궁에 있는 하복부를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더 보온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끼니도 거르지 말아야 되고 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도 중요한 예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근종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성영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소화기내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용철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바로 이겁니다. 아직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옐로 카드인가요? 이건 뭐죠? 네, 이번 주제는 바로 대장암이 옐로 카드 대장용종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저를 경고하신 게 아니고 대장용종을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대장용종이 정확하게 뭘까요? 우선 용종이란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혹처럼 돌출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점막이 존재하는 기관과 소화관 어디라도 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용종이란 대장 점막에 자라난 용종인 거죠. 그럼 그게 암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용종은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암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선종이라 불리는 종양성 용종과 위험이 낮은 과형성성 용종이라 불리는 비종양성 용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양성 용종이라면 암으로 변할 수 있죠. 아, 대장암 정말 무섭잖아요. 그 브라질의 축구 왕제 펠레도 대장암이었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서 국내에서 3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기도 하고요. 예. 암 중에서 사망률 역시 3위를 기록할 만큼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대장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 인자와 같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발암물질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다고 보는데요. 특히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먹었거나 섬유질, 칼슘, 비타민 D 등이 부족할 때, 그리고 또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비만, 과음, 흡연 등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장 용종이 생길 수 있어요. 대장 용종은 거의 무증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개 자각 증상이 없어요. 간혹 출혈이나 점액 분비, 장 기능의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용종의 크기가 무척 크거나 이미 암이 된 상태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정말 눈치채기가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담당하던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평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소주를 한 병씩 음주를 하셨었고 매일 흡연을 조금씩 하셨었는데 검사를 통해 선종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70대 남자 환자분 역시 매일 반 병씩 반주로 음주를 하셨고 흡연을 하셨던 분인데 검사 결과 암으로 변하기 직전 단계인 고위험도 선종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참 많네요. 100세 시대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검사를 무서워하다 보면 앞선 환자같이 암이 발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아니, 그걸 보니까 대장 용종을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대장 용종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면 3분 중에 1분은 대장 용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발견합니까? 만약에 종양성 용종이면 암이 돼버릴 텐데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특히 대장 용종은 나이에 따라 발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대장암 권고안에서는 45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권하고 있죠. 아, 이게 국가검진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가검진으로는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분변 자멸 검사를 매년 무료로 시행합니다. 예변 검사에서 혈액이 묻어나오거나 이상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 없이 대장 내시경 검사도 가능하죠. 하지만 분변 자멸 검사의 경우 대장 용종을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변 자멸 검사가 자체의 정확도가 좀 낮아서 정부에서는 최근 대장암 1차 검진을 대장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일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대장 내시경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직접적이고 정확한 진단 방법이자 치료 방법인 것이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한 후에 대장에 생긴 염증이나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까지 한 번에 하는 치료법이니까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 경우 5에서 10년 정도 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제거한 용종의 크기나 숫자,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검사 시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1년마다 권장하게 돼요. 검사할 때 장의 상태나 용종 조직 결과에 따라 시기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검사를 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 대장 용종, 그러면 예방법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겠어요.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운동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붉은 고기와 가공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드셔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장 용종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잘 알려주신 이웅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알려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시간입니다.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그리고 신재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근데 황혼 육아가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육아를 하고 있는 60대 여성이 3,000명가량 증가했다. 와.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빠, 할마 이렇게 부를 정도로 노부모님께 육아를 의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8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 낳고 일을 하는데 정말 이제 친정엄마한테 가서 반 맡기고 그다음에 시어머니 오시라고 반 맡기고 막 여기저기 막 눈치 봐가면서 막 품앗이로 막 애를 키웠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애 아프기라도 하면은 또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막 이러다가 사실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경력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자식 걱정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이러잖아요.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의 자식까지 내가 돌봐줘야 되는 현실. 그런데 오는 것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교육을 이렇게 이런 거 주면 어떡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런 갈등 이거 어떡할 거냐? TV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 손녀 키워주시느냐고 애쓰시죠. 이전까지는 양육에 이제 주안점을 뒀다면 요즘은 교육 파트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에듀맘 이러는데 요즘 에듀 그랜드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보다 확실히 고학력자들도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다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아들, 딸을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요즘은 인터넷을 잘 하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실제로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볼 때 육아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72.7% 가장 많았고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같은 그 TV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는 분들도 48.6%에 달했다고 합니다. 잡지나 책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은 30.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하굣길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기실에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손주분들께 라이딩 하려고 학원 라이딩 하려고 운전도 직접 하시고 기다리실 때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관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아이들을 키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조부모님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보는 조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연장에 가면 많이 오셨어요. 예, 특히 막 딱 노트 필기 하시려고 딱 준비하시고 자세가 다르세요. 보통 엄마들보다 훨씬 더 결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땡튜브에서 채팅할 때 제가 이제 방송하잖아요. 저 할머니라고 오세요. 직접 그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자기 새로운 정보를 공부할 때 젊어지신 것 같으시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구나. 그런데 약간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의상 할머니 유형이라고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손주 육아 할머니 유형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첫 번째 바로 티칭형입니다. 티칭형? 네, 직접 가르쳐.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유형인 거죠. 대단하시다.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할머니들이 잘 아세요. 아시고 내가 예전에 우리 딸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들을 가르쳤는데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또 믹스하세요. 그래서 직접 엄마가 하는 그 역할을 할머니들이 하신다. 그래서 공부도 봐주시고 숙제도 체크해 주시고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교육 파트까지 할머니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배우는 게 그 바로 자식들 배울 때와 완전 다를 텐데 그렇죠. 그걸 해내려면 보통 열정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배우셨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학교 입학 요강도 들어가십니다.
와. 네. 그리고 교회 유튜브 채널도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할머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샤론 쌤도 참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체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할머님들이 묻고 샤론 쌤이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Q&A 사연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손자를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우리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학교에서 늘 상위권에다 언변은 또 얼마나 좋은지 다들 판검사 시키라고들 그래요. 드라마에 나오는 판검사, 변호사보다 우리 손자가 더 멋져 보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그냥 손주 자랑이 똘똘한 손주를 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에서 공부 잘하고 똘똘하니까 판검사 하거라.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판검사 의사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드라마 속에 또 판검사들 또 멋지잖아요. 아유, 멋지죠. 뭐 정의롭고 똑똑하고 그 남자 주인공들 어찌나 또 그렇게 잘생겼는지. 참 이렇게 만들어야죠. 또 할머니들께서. 만들어야죠. 이 방송 보시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생각하시는 판검사는 법대를 나와야지.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2009학년부터는요. 이제 법대가 아니라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4년제만 나와도요. 전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스쿨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연결되는 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로스쿨 어떻게 들어가나요?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4년 동안의 그 학부 성적 중요하고요. 또 리트라는 LEET라는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이런 성적도 들어가니까 사실 지금 너무 먼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법시험은 몇 번 봤잖아요. 그렇죠. 몇 번 봐도 시험 합격하면 이제 판검사 되는 거였는데 그럼요.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몇 번 떨어지면 안 되죠. 예전에 뭐 우리 구수생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은 딱 5회가 제한. 5번이구나. 네, 그래서 5회를 만일에 통과를 못하면 변호사는 되게 어렵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연 속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먼 미래라. 그럼요. 근데 당장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키우실 때 이런 뭐 생활면이나 학교 생활에서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법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 이런 용어를 좋아하고요. 또 쉽게는 학교에서 회장 선거. 혹은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할 때 우리 공약을 내세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규칙이 필요해. 이런 거면 아이들이 더 쉬울 것 같아라는 걸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공약 같은 거 잘 만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연 다시 봐도 이 할머님이 너무 뭐랄까 좀 귀여우세요. 맞아요. TV에 나오는 뭐 판검사 변호사보다 우리 손자가 더 멋지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로스쿨은 해당 학교한테 가산점 주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내가 만일에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로스쿨에서 많이 뽑습니다. 쿼터가 있습니다. 자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할머니가 나는 멋진 판검사 만들고 싶어 그러면 대학도 좀 좋은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로스쿨이 있는 대학으로. 그렇죠. 역시 이재호 아나운서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손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 학원에서도 탁반 수업을 듣고 있고 바쁜 딸 부부를 대신해 학원 라이딩이며 뭐며 하고 있지만 하나도 힘든 줄 모를 만큼 저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요즘 TV 속에 멋진 의사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손녀 얼굴이 겹쳐집니다. 우리 손녀 의사가운 입은 거 볼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절하네요. 아이고, 정말 진심이거든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끝나고 각 대학의 의대 그 응시할 수 있는 가능 점수를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역시 의대 가려는 학생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럼요. 네. 탑 오브 탑이죠. 예. 만일에 할머니한테 손녀가 할머니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 할머니들이 녹으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있는데 두 아들을 의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손녀가 그 얘기를 한대요. 나는 직업이 정해졌어. 초딩이. 의사라고. 그 한마디에 너무 그 아이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의대 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 3,0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정원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1등이 가는 겁니다. 1등.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1등, 수능 1등이 가는 겁니다. 전교 1등. 그렇죠. 예. 그런데 반에서 이게 아니고요. 반에서 아니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르죠. 의대를 많이 보낸 학교가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보낸 학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1단계가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처럼 사고력을 점검하는 그런 큰 시험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사례에 있는 아이는 꼭 갈 것 같아요. 네, 의지가 좋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머니 기대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정적인 티칭형 유형의 할머니 외에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예. 어떤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로드 매니저형입니다. 로드 매니저. 네. 기본적으로 운전하십니다. 네. 운전하시고 또 혹여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딸이나 며느리들이 차를 불러주더라고요. 네. 택시를.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쉽게. 여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카페에서 우아하게 책을 읽고 계십니다. 정말로. 정말요? 정말 많이 보시죠. 대치동이 정말 많아요. 맞아. 보면 굉장히 고우세요. 네. 예쁘게 차려입고 맞아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요. 입학 요강 보고 계세요. 정보. 입학 요강이었구나. 네, 입학 요강 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누가 말을 걸까 굉장히 기다리세요. 네, 혹여 누가 말을 걸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뭐 1인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럼요. 아이를 네. 생각하듯 제일 바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네. 내 시간이 없다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진짜 요즘 놀이터에서 많이 노는 아이들도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서로 만나면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 모양이죠. 놀이터에 가면은 할머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이 할머님들의 큰 장점이 사교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사실 엄마들은 약간 대면 하는데 쉽게 가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주 큰 유리한 점이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손주를 키우니까 오픈 마인드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이래서 아이가 뭐 겨울인데 얇은 옷을 입었어. 아이고 안 된다. 감기 걸린다. 아이고 애를 왜 이렇게 입혔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사실은 그 엄마도 얇은 옷 입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고집 부려서 입은 거거든요. 그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만일에 같은 학부모로 만날 때는 처음부터 너무 잔소리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학부모로 이렇게 만나다가 조금 이제 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둘째는 있어? 왜 애를 안 낳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시어머니 오신 줄 막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있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렇죠.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꼭 물어보세요. 세댁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반말하십니다. 나 때는 말이야. 아이, 친해지면 예.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말 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다른 엄마들에게 인기 많은 할머님도 계실 거예요. 있죠. 어떤 유형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어떤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머니를 인기가 열어야지 뭐. 주머니. 커피도 좀 사고. 네. 그러면 네네네. 형 같은. 아니면 정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경험이. 그 경험과 내공이. 정보를 바탕으로 네. 다 알려주는. 그 족보를 푼다고 그러지. 맞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그 할머님들은 뭐 이렇게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죠.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많으시고 어느새 이렇게 막 따뜻한 보리차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또 맞아요. 그런 잔정이 많으시고. 주는 거. 예, 주는 거. 예, 막 정답은요 나눠주시고. 예. 다 비슷한데요. 네. 예, 정답은 큰언니형. 큰언니요. 네.
네, 큰언니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은 그 짬에서 오는 내공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멋지시죠. 멋지시죠. 그리고 째째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진솔한 경험을 또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큰언니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그 어머니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큰언니 형을 좋아하는. 메모하세요? 네, 큰언니 형. 너무 크게 간섭하지 마시고 베푸시고. 네, 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손주 육아 할머니 형, 티칭 형, 그리고 로드 매니저 형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한번 마지막 유형인데, 예,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네. 힌트 한번 보실까요? 네. 고급, 우아한, 뭔가 사모님 형?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딱 감이 와요. 좀 부잣집 할머니들이네. 재력이 돈이네, 돈. 네. 네네. 뭔가 좀 있어 보이시죠? 네. 이래서 여러분들 혹시 회사 다니실 때 가끔 우리 회장님이 딱 나타나셔서 금일봉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하얀 그런 사장님들 계세요. 그런 느낌.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회장님이세요. 3달에 한 번, 보통 우리가 등록금을 3개월에 한 번 내잖아요. 3달에 한 번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3명을 세우시고요. 상장도 만드시고, 네, 그다음에 봉투도 만드셔서요.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겠어요. 그날이. 저희도 꽃단장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녹화하고. 그래서 맞아, 제가 남겨야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했더니 뭘 누가 가져가? 며느리가 가져가지. 근데 아이들은 그 상장을요 전시해 놓는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되게 좋은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시간적으로 직접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조부모의 재력 되겠어요. 그렇죠. 조부모의 재력 이 유형인데 든든하죠. 아무래도. 뭐 재훈 씨는 아들이 장가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손주가 생긴 게 된 거잖아요. 이거 봐주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정말 지금 같아서는 절대 안 봐주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 얘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제 애가 또 결혼하고 또 너무 이쁜 애가 나오면 또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그래 내가 봐줄게 데리고 와 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우아한 할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보통은 봐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나 딸이 잘 키워서 전문직이 됐어요. 근데 그 손자를 누가 봐주냐고. 그래서 대부분 손 내미실걸요. 사는 게 아주 힘드네. 아주 힘듭니다. 아유,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안 봐주면 애들이 삐지고. 내가 내 아이가 하나 뭐 둘밖에 안 되니까 또 요 잠깐만 봐주자. 근데 잠깐만 봐주면 그 다음부터 쭉 봐줘야 된다. 맞아요. 그죠? 저는 기한을 정하라 그래요. 기한을 정해달라. 몇 년까지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얼마를 갖다가 자동이체 시키는 거. 그런 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직업 의식을 갖게. 그래야지 우리 어머님들이 몸 아프시거든요. 그래도 보람이 있죠. 맞습니다. 하여간 이것들이 그냥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또 애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리더니 또 애를 키우라고. 어쨌든 사정이 뭐 허락되면 키워주는 거야, 키워주는 거지만 그 부모님들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하다고 표현 잘해야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샤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가족 간의 주택 증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거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증여, 네. 뭐가 유리할까? 그러면 아파트를 이렇게 파는 거는 양도세 이런 것도 내야 될 것 같고, 증여는 증여세도 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다 세금이죠. 요즘에 또 어떤 게 유리한지 그걸 또 알아내야 되겠죠. 편법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불법 이런 거 아니고 절세에 대한 절세 하는 거죠. 네. 네, 앞서 이제 주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아파트 거래가 이 세금 가지고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불법 증여 의심 사례가 또 잇따르고 있다 그래요? 네, 이게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돈으로 준 건 아닌데 되게 비싼 걸 하필이면 내 아들에게, 하필이면 내 며느리에게만 굉장히 싸게 우연히 내가 그렇게 팔았다. 나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판 건데 국세청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돈이 오고 간 거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준 거 아니냐. 그럼 얹어준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모두 다 증여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파산을 했으니까 그 재산을 누군가 인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경매나 공매의 절차가 있는데 경매라는 건 사인 간에 돈을 꾸고 갚지 못했을 때 집이 물건으로 나와서 낙찰을 받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공매라는 건 지방세나 국세를 못 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체납이 돼서 이게 국가기관에서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때 공매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될 테고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뭐냐면 실거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에 제대로 세금 내고 어디에서 자금이 나서 어떻게 통장을 사용해서 거래가 됐는지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재값 내고 세금 내고 통장 쓰면 이건 정상거래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입니다. 10년 전 6억 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가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나을지 6억 원의 저가 양도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자녀에게 집을 줄 때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고 자녀에게 집을 팔 때는 이분이 6억에 샀는데 12억이 됐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유리할까?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탈세는 세정 당국의 그 감시를 벗어나는 거고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건데 자,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일단 주택을 증여한다고 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는 사람, 부모님은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이게 기준 시가에서 5천씩은 빼줘요. 우리 사이가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5천은 빼줍시다. 이건 공제를 해드리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해서 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냥 넘어갔다. 이게 10% 세율 그리고 구간이 쭉 있잖아요. 30억 이상이다. 그러면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제를 4억 6천만 원 해드리긴 합니다만 세금이 절반이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사연에서 말씀하신 분이 집이 12억 원짜리다. 그러면 이걸 증여해 준다고 하면 5천만 원은 우리 사이에 빼준다고 했잖아요. 공제. 그러면 11억 5천만 원이 되죠. 1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구간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40% 구간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40%, 여기에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누진 공제액이 오른쪽에 1억 6천만 원이 있네. 최종적으로 세금이 3억 원이다. 계산이 이렇게 되죠. 세금 3억. 증여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 증여를 할 경우에 일단
증여세는 그럼 3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엄청나죠. 세다. 세금이 굉장히 센데 자 그러면 매매의 경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주택을 매매하는 부모 입장은 그 매도인이니까 양도자죠. 그리고 자녀는 요거 돈 내고 산다고 하는 거니까 인수자가 되는 건데 요 양쪽에서 바라보는 세금이 다른 거예요.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세를 물게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또 소득을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의 증여세, 주는 사람의 양도세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이 주택을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된다는 게 그러게. 지금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 간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 너한테 집 팔고 부자 될 거야. 되게 비싸게 팔 거야. 너라고 깎아주는 거 없어. 보통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파시진 않잖아요. 내 새끼니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가양도 저가양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거래가보다 좀 깎아서 넘겨주신다 이런 얘기니까 실거래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은 증여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라고 치면 3억 원이나 시가의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사이에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 주택인 경우에 7억에 파는 것까지는 네. 세금을 좀 봐준다. 그렇죠. 하지만 6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네. 아까 네.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30%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4억이 되면은 3억까지는 되지만 1억이 얹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가양도를 받는 자녀처럼 실거래가의 30%가 아니라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 내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요거는 또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요때는 30% 3억이 아니라 5% 3억 기준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 양도세가 5%나 3억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자녀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거 깎아준 3억 그대로 양도세가 아니고 좀 올려서 양도세를 그렇죠. 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세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들어있는데요. 부모님이 요거 싸게 팔면서 세금을 절세하려는 거 아니야? 2살, 3살 아이들에게 줬다고 치고 사실은 그냥 잠깐 맡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를 하면 시가하고 매도가 사이에 30% 그리고 3억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아까 우리 사이에 30%, 3억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집을 이렇게 넘겨줘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양도세의 경우에는 차액이 3억 원이거나 아니면 집값의 5%까지만 싸게 팔 수 있다. 그럼 둘 중에 낮은 가격이 기준 금액이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5%인 5천만 원 이상 깎아준 그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요 계산할 때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파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부모님이 더 내.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부모는 이거 감수한다. 그렇죠. 감수하시죠. 해서라도 주고 싶죠. 네. 그렇죠. 거기에 바로 그 키가 들어있는 건데 주는 사람이 주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집을 싸게 주고 싶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7억 원의 자녀에게 양도를 했다. 이거는 뭐 가족 간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양도세는 이렇게 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절세가 된다.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할 때에도 이 계산은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는 명백히 너무 할인된 값이다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걸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부당한 행위는 계산한 걸 나는 부인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지나치게 싸게 판 그 가격에 대해서는 톡톡히 양도세를 물리게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내가 30억짜리 집을 20억에 팔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3억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30% 그쵸.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30억짜리를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한 33% 싸게 파신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증여세를 다 내면 네.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입장이고요. 국세청은 생각이 좀 생각이 다른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도 세금 내고 나도 세금 내면 이중과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당신과 매도인은 그냥 각각의 성인이에요. 남들하고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한 분 한 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그래서 피해갈 수 있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 자식 간에 20억에 거래했다. 그러니까 10억이나 할인을 해줬다. 네. 남들하고는 없을 거래 방식이기도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3억을 빼고요. 네. 그럼 7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되는데 20억은 엄마 통장으로 입금을 했을 네. 테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액이 10억 원이잖아요. 네. 아까 5% 3억 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0억에 5% 그러니까 1억 5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억 5천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요. 세정당국은 저희가 보니까 요 거래는 일반적인 정상 거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계산합시다. 뭐야? 집값 전체로 제대로 팔았다고 보고 네. 요거 가지고 양도세 매깁시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억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시가 30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10억에 샀는데 지금 이게 30억이면 20억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원점에서 다시 계산한다. 그렇죠. 이 사연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보면 시가 12억 원인 아파트를 6억 원에 팔고 싶다. 이거 세금 당연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12억 원이라는 금액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왜 중요한지 양도가 유리하다. 요걸 일단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요? 12억이면 왜 12억짜리면. 자, 우리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가구를 가지고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보유가 10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에 12억짜리 집까지는 요거는 양도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12억짜리 집은? 네, 12억까지는. 매매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아파트 가격이 마침 딱 1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6억 원에 샀고 자녀에게 6억 원에 판다. 그러면 6억에 사서 6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6억짜리가 지금 시가가 12억 원이라면 현저히 싸게 파는 게 맞잖아요. 요때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돼요. 나는 그거 인정 안 한다에 해당이 되지만 시가가 12억 원이 적용이 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12억 원은 아까 양도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12억이라서 괜찮습니다. 세금 없습니다. 12억 천도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12억 밑으로만 돼요? 안 돼요. 100만 원 안 되고 12억 500만 원 안 됩니다. 12억 밑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택자라서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그러면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자, 우리 복잡한 계산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를 살펴보면 이게 시가 12억 원에서 내가 6억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30%하고 요 3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준다고 했으니까 3억 원을 뺄게요. 네. 그러면 12 빼기 6 빼기 3 하면은 요 3억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거죠.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건데 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 부모 자식 간에 공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3억 빼기 5천, 2억 5천이죠. 2억 5천에 대해서. 2억 5천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세율 구간이 20%.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누진 공제 1,000만 원 빼면 증여세로 4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야, 이거 이득인데? 그렇죠. 훨씬 이득이네. 훨씬 그렇죠. 이득이네요, 정말. 그래서 아까 순수하게 그냥 집을 그냥 줄게요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증여하는 거. 100% 넘겨줄게요라고 하면 5천만 원 빼주는 걸 제외해도 11억 5천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니까 4천만 원으로 확 줄이실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도움 되겠죠. 좋은 정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순수 증여를 하거나 할 때는 세금이 한 3억 나오는데 저가 양수를 하니까 4천만 원이다? 12억짜리 물건이라면 이렇게 해주는 게 낫네.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걸로 하는 게 나아. 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요걸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계실 테지만 꼭 그게 좋지만은 않다. 네. 근데 요걸 또 이제 12억인데 내가 조금 더 아파트 값을 조금 더 받겠다고. 네. 12억 1,000만 원 받으면 또 안 돼. 아, 돼요. 1,000만 원 얹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럴 100만 바에는 원도 안 그냥 됩니다. 12억만 받는 게 나아. 네, 그냥 무조건 12억만. 12억 하고 좋은 데 가서 고기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 그리고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법한 절차로 네. 합법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12억이 기준이구나.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은 이재용 아나운서 네. 전해주세요.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저와 부모님, 누나가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돼서 남은 가족 3명만 거주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는 상황이 되는데 무상 임대에 따른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정도고 공시지가는 7억 원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고 누나는 미혼의 직장 생활 중입니다. 이 경우는 뭐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 좀 빌려주는 거예요. 네. 함께 살았던 내 집에서 나는 이제 해외로 가고 가족들은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인데 네. 이럴 경우에 이거 세금 내나요? 함께 살았던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지금 함께 안 살죠. 네. 네. 함께 살았더니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이라면 그 집에 공짜로 살게 안 할 거니까. 그럼 이 거래 관계에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사람들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에? 아니 내 가족인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빌려주는 건데 그쵸. 또 증여세를 내야 돼요? 언뜻 와. 듣기에는 우리 사이에 이럴 일 이렇게 싶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강뷰에 네. 고층에 정말 좋은 집인데 막 월세가 수백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그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한 푼도 내지 않고 산다. 그러면 예컨대 이 집이 월세가 만약에 한 3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해보죠. 1년치 월세가 3,600만 원. 그냥 3,600만 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가족들 좀 살게 하겠다는데 네. 그렇게 방금 설명해 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다고 싶기도 그걸 한데. 진짜로 월세를 받아? 가족한테? 그렇죠. 이게 월세를 받기도 애매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고가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구간이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집값의 2%를 연간 임대료로 보통 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를 한다라고 치면 보통 5년은 준다고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집값의 2% 곱하기 5년치. 근데 여기에서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대소득을 끌어당겨서 계산을 하는 거라 10%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집이 아까 10억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5년치 임대료는 지금 1억 원이 될 텐데 네. 10% 할인해드리면 9천만 원이잖아요. 1억 원을 5년치가 넘지 않는다. 그러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5년 동안의 임대료가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네. 이럴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 달로 따지면 5, 20,
하여간 2천만 원이네. 1년에 2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 할인해서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산식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없고 약은 약사에게, 네. 세금은 세무사에게 네,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10억짜리 정도 집에 살게 해줄 때는 네. 세금 없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렇죠.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집값이라는 게 사실 시세 변동이 계속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싶으면 요건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더 비싸서 임대료가 1억을 넘어갈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럼 이거 세금을 낼 때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까? 그러면 좋은데 아까 양도세도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요게 세정당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증여한 대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정해져 있는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요 시세가 만약에 14억 원인데 5년치 임대료가 1억 6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 돈 전체가 증여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네. 600만 원 때문에 전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6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1억 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된다.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야, 그럼 이 세금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에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집에 살고 있는 대장님에게. 그 집에서 나랑 촌수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야? 촌수 제일 가까운 사람이 촌수가 다 같아요. 그러면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밥값 내는 그런 거 결정할 때랑 좀 비슷하죠. 제일 어르신이 내시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 누나랑 다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촌수도 가깝고 나랑 제일 아버지가 제일 연장자다. 그럼 아버지를 대표자로 해서 증여세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야, 이거 모르면 그냥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착한 마음으로 사는데 네. 내가 진짜 이걸 어기려서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몰라서 그런 건데 네. 개인이 그럼 알아서 이렇게 신고를 잘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세금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요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봤을 때 봐주지 않는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네. 너무 무서운 말이 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집값의 2%를 그 월세로 보는 거다. 근데 10%를 감해준다. 그렇죠. 5년치를. 네. 그래서 아까 얘기 증여하고 이제 양도하고 뭐 이럴 때는 12억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 네. 12억. 그다음에 임대하고 이럴 때는 보니까 한 1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네. 단지 내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건 되겠다 하고 하지 말고 약은 약사에게 의사에게 하듯이 명언을 또. 그렇죠. 세무사에게 꼭 물어봐라. 그리고 세법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해요. 또 바뀌어. 세법이 바뀌기도 하고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반기 달라지는 것들 요걸 정부가 책으로 펴냅니다만 그 책을 누가 일일이 다 보지 않잖아요. 책이 글씨가 요만한데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 싶으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하고 혹은 전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는 코너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 상담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값 확인하고 이게 아이에게 물려주려면 증여가 좋은지 양도 양수가 좋은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하시고 내 집이 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살고 이 아이한테 이 집에서 살게 해줄 때는 이게 2천만 원. 집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5년 안에 1억 정도의 이 돈이 나가는 건지 아닌지 자신 없으면 세무사. 네. 결론은 잘 알아보셔야 된다. 전문가와 의논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7일)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여름철 에너지 캐시백 절감을 실천한 우수 시민에게 포상하고
에너지 절약 약속 카드 만들기와 적정 온도 20도씨 준수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난방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더니 날이 추워졌어요. 와, 밤사이 정말 기온이 똑 떨어졌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옷 든든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